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BK21 연구교수 재직 중인 임상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더군다나 또 제가 그 처음 특강 수락을 할 때 안내받은 수강생들보다 훨씬 많은 보살님들 그리고 수강생들이 있으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수강생의 인원에 상관없이 강의를 준비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게 최대한 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좀 부담 없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 불교라고 하면은 중국 불교 사상 그리고 중국 불교의 그 이러한 경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내가 기초가 부족한데 혹시라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시는 그 높아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소 생뚱맞지만 중국 불교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불교라고 하면은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그리고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꼽아 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중국 불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꼭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답 중에서 정답이 있으실 수도 있고 오답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문자답하는 형태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실 중국 불교라고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경전이라는 역경이라는 것을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교라는 요소가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교, 불교가 인도에서 탄생하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 속에서 역경이라는 필수 불가결한 그 과정, 그 과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또한 이 역경, 이 역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번역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의 고대 그 고전 인도어를 다시 한어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 중에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문화, 사상을 중국화된 불교, 중국의 사상, 문화에서 기반한 중국만의 불교로 수용 그리고 변용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인도 불교와 또 다른 특색을 나타내는 중국 불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들 이제 자연 스님께서 중국 불교 강의하시는 걸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불교의 종파 불교 탄생입니다. 이 종파 불교,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조계종, 천태종, 뭐 태고종 그리고 선종, 이러한 종파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박식하셔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파가 인도에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종파불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천태종, 화엄종 이런 종파, 선종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경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종파불교의 탄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파불교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이 사상이 표면화 그리고 기록으로 남은 것이 경전이고 이러한 사상 그리고 시대적 불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한 것이 표면적 그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중국 불교의 예술,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나 미술 양식이나 불상 양식이나 이러한 양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불상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중국 불교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중국 불교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추면서 변화하였는지 그 흐름을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중국 불교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사상 경전 이 한문 그 불교 문구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현대 시대에는 시각화된 자료가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기 때문에 불상이라는 이 시각화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3시간으로 강의를 할 건데 첫 시간에는 일단 불교의 형태적 존재 그리고 불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상이라는 것이 그냥 이러한 건축, 조각의 한 형태가 아니라 그 불상 고유에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미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불상 시대적으로 각 시대별로 그 조성되었던 이 불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 그리고 미학적 의미가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별로 이 중국 불상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그 불상에 응축되어 있는 중국 불교의 그 시각, 관점, 그리고 이 정치와 이 왕조와 중국 불교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금 시대별 불상 변화라고 해서 외래에서 이제 전통화까지라고 제가 문구를 붙여봤는데, 이 외래에서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던 그 초기 불교, 중국의 초기 불교부터 이제 전통화라는 과정, 1500년 동안 중국에서 불교가 이어졌습니다. 그 1500년 동안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최종적이라는 것은 이 중국의 왕조가 있었던 시대를 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명나라까지 시대별 불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1500년 동안 불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불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요소를 변화했다고 보아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불상의 변화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일단 먼저 5호 16국 남북조 시대,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던 초창기가 바로 중국에서는 5호 16국 남북조 시대에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호 16국 시대에 전래된 불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 북위 시대까지, 그러니까 초창기 중국 불교 불상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상 전통을 넘어선 불교라고 했습니다. 이 뭐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인문학 강의이기 때문에 사상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약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중국 불교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불상이라는 예술성을 가지고 이 사상을 오히려 대변한다, 그리고 문화적 흐름을 제가 설명하고자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불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불상을 조성한 하나의 조각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통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형태로 표현된 불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사상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고, 그 사상을 하나의 그 형태로
물질적 형태로 갖추어진 것이 바로 불상. 물론 건축 양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양식은 불상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응축된 형태로 만들어낸 것이 불상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불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단순한 조각 혹은 장식이 아닌 본질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별로 다르다는 것은 시대별로 중요하게 생각한 어떠한 그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불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그 시대적 뭔가 그 사상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은 신앙과 사상이 시각화된 결과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우리가 흔히 수행하시는 스님들의 어떠한 지침서 같은 거라면, 이 불상은 대중들 그리고 신도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이 시각화된 하나의 더 큰 형태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형태의 가장 집약된 표현이 바로 불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오늘 총 3시간의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 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 그러니까 열쇠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관통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불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조금 이 부분은 지루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불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기 인도 불교에서는 이러한 불탑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상, 어떠한 그 부처님의 상을 이러한 형태로 시각화된 형태로 만드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화되고, 그리고 부처님, 사실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지 어느 유일신같이 이 부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한 사상의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인도에서는 초기 인도에서는 이 불상을 만드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이 후기 대승으로 가면서 불상이 건립되고 조성되었고, 이러한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중국에서는 초기부터 이러한 불상의 형태가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상은 단순한 예배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 중국 문화를 투영한 문화적 결정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뒤에 오늘 3시간 내내 계속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 문화적 결정체. 왜냐하면 중국 불교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요소로 그 불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불상 오늘 회화 수업이 아닙니다. 미술 회화 수업이 아니라 중국 불교 문화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관점을 불상에 투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대웅전 그리고 정각에 있는 큰 불상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보살을 비롯한 부처님 상이 아닌 보살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모든 불교 그 조각상을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와 표현 방식이 있고, 그리고 불교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결정체로서의 불상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시대의 정치 질서를 반영하였다. 이 단순히 그 시대상의 그 인물상,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결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이상적 어떠한 신앙성이 투영되는 시대도 있었고, 혹은 신앙성보다는 인간적, 그러니까 자비를 더 표현하고 싶어하는 보살상을 조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기대, 그리고
이 불상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시대 왕조에 따라서 추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뒤에 가면 제가 여러 가지 불상을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은 조금씩 변화를 보시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신성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력은 당연히 그 중국의 권력, 중국의 정치 그 권력과 그리고 왕조의 그 권력을 투영하였던 것이고 이 신성이라는 것이 사실 이 불성, 부처님에 대한 그 존경심 그리고 경외심을 왕조, 그 국왕, 그 왕조의 황제에게 투영하느냐 아니냐라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조에서는 그 불상을 좀 권위 있게 위험 있게 만들면서 그것을 황제와 동일시하는 측면이 있었고 어떤 왕조에서는 불상은 불상이고 그리고 황제는 황제고 이렇게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나중에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불상 형태의 변화의 가장 조금 단순한 예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상 형태에서는 주요 시대별 얼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장식과 표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상에 투영된 이상적 불상이 반영되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대별 얼굴 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서 불상을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첫 번째, 왜 어떤 시대의 불상은 길고 많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불상은 얼굴이 길쭉합니다. 저희가 볼 때 왜 저렇게 얼굴이 길까 하는 불상이 있고 또 어떤 시대에는 보면 불상이 뭐 잘 먹었는지 아주 포실포실 통통한 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국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계승하면서 불상을 만들었을 건데 이 왜 불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러니까 가까운 시대의 불상을 비교하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먼 시대를 서로 비교하고 보면 어떤 시대는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길고 어떤 시대는 또 비정상적으로 통통하고 그러한 불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어떤 시대의 불상은 풍만하고 인간적인 미소를 짓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반대로 이 인간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불상도 있지만 어떤 시대는 아주 부처님께서 권위적이고 왠지 불상을 쳐다보면은 뭔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제 잘못을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5호 16국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부귀 시대의 불상은 마르고 길쭉한 형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당나라라고 하면 북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불상은 풍만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좀 후덕한 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불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식과 표현의 변화는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장식과 표현이 왜 변화했는지는 감을 잡으실 겁니다. 하지만 왜 어떤 시기에는 장식이 화려해질까? 그리고 왜 어떤 시기에는 엄격하고 절제가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불상의 변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불상은 이 조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적 불상에 대한 어떠한 존재의 투영이 되어 있는 표현적인 그 시각화된 하나의 형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강의의 흐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불교가 중국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지금 중국에 유입된 순간 수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수입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써놓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고민했는데 수입이 아니고 수용입니다. 예, 수용 혹은 전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 이 전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종교 외래 종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스러운 중국 문화와 사상이 반영되어서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조각, 불상, 예술 작품도 변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적 맥락, 새로운 인도 문화의 중국화, 중국 문화 버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도에 있는 불상하고 중국에 있는 불상하고 비교하면은 단박에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불교의 그 시대적 변화, 시대적 흐름을 설명드리기도 좀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음 다른 특강 하시는 교수님께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형태의 중국적 변형이라고 했는데 불상은 저희 시각화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요소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얼굴입니다. 얼굴에 이제 인상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에 뭐 길고 그리고 이 통통한 얼굴 그리고 풍요로운 뭐 얼굴 그러한 형태 그리고 몸의 비례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몸의 비례가 저희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체가 조금 짧고 하체가 긴 형태가 아닙니다. 이 초기에는 이 상체 하체의 비례가 균형이 맞지 않았고 후대에 갈수록 맞아지다가 또 어느 왕조에 가서는 다시 상체가 길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또한 단순히 조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그 왕조의 그 사상을 반영하고 그 문화적 어떠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불상이 변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각 기술의 문제라면은 비례가 조금 불균형이 있다가 뒤로 갈수록 균형이 맞아야 되지만 균형이 처음에는 안 맞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균형이 안 맞았다가 이렇게 시대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불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다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조금 조바심이 생기시겠지만 조금 이 인내심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제가 뒤에 오늘 3시간 내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의 표정이라고 했는데 이 표정이 사실 얼굴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이라고 했는데 이 신성도 약간 조금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이 왕조에서 이 불상을 신성화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 불상을 어떠한 좀 격상시키는 측면에서 신성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신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적 존재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화로 번역이라고 했는데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 경전에 중국화된 역경 하는 그 과정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경전을 인도어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불상 조각의 한 형태 예술 한 작품을 이 인도에서 중국화 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번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중국 문화로의 중국 문화적 측면의 번역이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중국 문명의 번역 과정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경전도 역경 한역을 했지만 이 불상 또한 이 역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역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상을 번역했다라는 측면에서 불상의 번역 과정 문명의 번역 과정이 우리 시각화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요즘 뭐 드라마도 보면은 사실 예전에는 공영방송에서 계속 1화 그 다음 2화 그 다음 1곡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건데 요즘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다 한꺼번에 올라와서 먼저 본 사람들이 스포라고 하죠. 결말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러한 좀 현상이 있기도 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금 스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한 번만에 이게 습득이 안 됩니다. 똑같은 정보를 두 번, 세 번 봐야 그런 말 했던 것 같다라는 그 정확하게 또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랬던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오늘 수업 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 결론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는 외래 수용의 시대,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초기 중국 불교에서 불상이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할 테고, 그 뒤에 이제 국가 이념의 시대, 제국적 완숙의 시대, 인간화의 시대, 국제화 전통 재정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모든 게 불상에서 드러나고 불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각 중국 왕조의 시대적 사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강의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불상을 보는 관점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상은 인간적인가 초월적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성성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적으로 조성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표면적으로 이 얼굴에도 나타나지만 신체 비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권위를 강조하는가, 자비를 강조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조금 뒷부분 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첫 부분에서는 불상 그냥 저게 왜 굳이 권위를 이해해야 되고 자비를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조금 의아함이 있으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앞에 보셨던 불상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불상은 외래적 요소를 유지하는가, 중국적으로 변형되었는가 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 또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겁니다. 당연히 중국의 불교가 초기에 전래되었을 때는 당연히 외래에서 왔으니까 외래적 요소가 있을 거고, 뒤로 점점 갈수록 중국화되어서 이 외래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 가실수록 이러한 질문을 왜 던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예, 제가 자료를 강의 자료를 많이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제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혹시 조금 알아듣기 힘드시면 저에게 신호를 주십시오. 어떤 교수님께서, 제가 이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말투에서 이미 느끼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국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 국어입니다. 예, 일단은 한국어를 하고, 제가 그래도 중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조금, 북경대에서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중국어를 하고, 그리고 부산어를 하신다고. 예. 그래서 혹시 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수업 마치고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상이 지금 처음 이제 보여드리는 불상이 중국 함양 이 묘지에서 출토한 금동 석가모니 입상입니다. 사실 불상이라고 하면 재료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초기에는 돌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금속 그리고 금으로 도금을 한 형태의 불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불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종교 조형물이 아니고 이 사상, 권력 그리고 인간 간 사회적 그 당시의 미학을 내포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표현물이다. 그리고 형태의 어떤 예술 그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복합 시각화된 자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결정체이고 이 중국 불교가 처음 형상을 갖기 시작한 시대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5호 16국 16국 시대에 불상이 처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16국 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뭐 설명을 앞에 설명드린 부분과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보실 부분은 16국 시대에 전래되어서 청대까지의 그 시기를 약 한 1500년 동안 불상이 계속 꾸준하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 중국의 시대별 구분을 하면은 뭐 또 중국 역사를 또 제가 논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 16국, 5, 16국 그리고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북조에 해당하는 북위의 그 불상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당이라고 구분을 했지만 사실 수나라도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당 같이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수와 당 조금 구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송, 요금 그리고 원명청 으로 이어지는 1500년의 불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북위 남북조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북위 남북조는 선비족 정권이 불교를 국가 정치 이념으로 활용한 시기라서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 중국 불교 불상이라고 하면은 딱 떠올리는 그 불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좀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 송, 원의 특징, 명청의 특징을 간략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스포하는 차원에서 한번 눈에 익히시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국 시대 먼저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시대의 불교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전란 속의 불교입니다. 16국 그 중국이 크긴 하지만 16국 하면은 상상만 해도 복잡할 것 같고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하루도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16국 그러니까 이 16국이 전체가 계속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이쪽 국가와 저쪽 국가가 전쟁을 하면 하루는 또 밑에 있는 또 다른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국 시대에는 56국 시대에는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또 미국 이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영상을 보면은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화염이 일어나고 하면은 너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심경을 대변하듯이 이 16국 시대에는 이 불교가 구원의 종교로서 수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혼란과 전란의 시대에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요소로서 각 16국에서 몇몇 국가들이 불교를 그 구원의 종교로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서 불교를 차용해서 활용해서 우리 민중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들에게 뭔가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요소로서 불교가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시대에 제가 두 번째 금동불 중심으로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작고 작은 형태의 불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제가 답을 적어놨지만 휴대 가능한 형태. 왜 휴대 가능한 형태로 조성이 됐는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불상을 들고 빨리 도망가고 그 이동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불상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계속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불상을 조성할 인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전쟁터에 보내야 되는데 이 불상을 조성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불상에 그 공력을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조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의 영토가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는데 이 불상을 만약에 저쪽 조금 먼 변방의 그 경해 지역에 그 경계 지역에 조성을 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서 영토가 줄어들면은 그 불상은 우리 게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상을 뺏김으로써 이 전유물을 뺏겼다라는 그러한 정신적 압박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국 시대에는 불상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소형 불상이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거대 석굴일 조성이 불가능했고 이동이 가능한 어떤 불상들만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이러한 불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형태가 아닌 개인 신앙 중심, 개인적으로 구원의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 도피처, 피안으로서의 그 대상으로서 불교를 신앙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국 시대에는 약간 그 좀 작은 소형 불상만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처음 불상이 또 조성되었고 소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조형 구조였습니다. 이 불상의 규모가 크고 하면은 좀 더 화려하고 뭐 이 얼굴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옷 주름 표현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불상에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했고 그리고 장식 또한 최소화된 형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이 전란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화려한 어떠한 장식을 꾸밀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불상이 조성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길고 긴장된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였고 이 문화적 그 흐름을 반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눈도 이 크고 응시하는 형태의 눈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강렬한 시선 처리, 약간 좀 권위적인 어떠한 그 왕조의 권위를 불상에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금 눈에 힘도 있고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불상의 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불상이 후대로 오면 올수록 그 반개라고 하죠. 그 부처님의 상이 점점점 이제 명상하는 그러한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점점 눈이 이제 팔알은 감고 있고 이알은 뜨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눈을 다 뜨고 이제 크게 뜨고 응시하는 형태로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래 수용기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자료가 작아서 그러는데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도자기의 작은 형태의 불상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형 형태의 불상을 조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예. 조금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호 16국 시대에서 이제 남북조 시대로 흘러갑니다. 16국 중에 가장 그래도 힘이 있었고 이 나중에 남북조라고 하면은 남조 그리고 북조로 나뉘게 되는데 이 북조의 한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이입니다. 이 북이가 이제 남북조로
남북조로 나뉘면서 부기가 다시 이 불상을 계속 조성하는 것을 계승하는데, 이 부기 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불상들이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남북조 16국을 어느 정도 평정을 해서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왕권도 생겼고, 약간 안정된, 통일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선비족, 부기가 선비족인데 선비족의 국가적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개인 신앙 불교였다면 이때부터는 국가적인 후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대규모 지원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물론 남북으로 나누셨지만 남북조 시대의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민간 신학으로 확실하게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이념화, 제가 국가적 후원을 받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불교가 국가 이념으로 격상하게 되고 동시에 황제권과 불교가 결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권위가 불교의 권위와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황제가 더 위험 있고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불상이 더 커지고 불상이 더 권위 있는 모습으로 조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5호 16국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소형화된 불상이 이제 점점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측면으로서 이제 불상, 석굴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국 불교, 우리 중국의 성지순례 가시면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거고,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또 조만간 가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 불교라고 하면 이제 불상으로 나타나는 시각 자료, 영상 자료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강석굴이 바로 이때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운강석굴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규모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앞에 16국 시대에는 소형불교 빨리 들고 이동이 용이한 그러한 형태의 불상이었다면 이제 왕권과 불교가 이제 동일화되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를 더욱 더 시각화, 표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석굴에다가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절벽과 이 산에 동굴 사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인력들이 투입되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이 운강석굴이 나타나면서부터 이 석굴 건축이 되고 불교가 왕권과 동일시되는 드디어 불교가 정치와 결탁하는 형태, 결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흥성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황제가 이용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불교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하나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도에서도 이 불교가 융성하게 된 것은 아쇼카 왕 때부터 이 불교를 국가 권력으로서 하나 동일화시키고 불교를 격상시키는 측면에서 불교가 흥성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이 부기 시대 때부터 이렇게 불교가 좀 더 권력과 친밀해졌고 좀 더 극대화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 좋게 보실 분도 없으시겠지만은 권력과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고 장엄한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 권력의 시각적 위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불상의 표정이나 이러한 풍채 같은 것들이 조금 과장될 정도로 크고, 그리고 이 표정이 조금 권위 있게 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강석굴에 있는 불상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운강석굴의 일부분입니다. 뭐 이러한 그 석굴 불상들이 옆으로 쭉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한번 그 순례를 갔다 왔는데 정말 규모가 이 우리 한국은 약간 그 토지의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부분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 당시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후원과 지원이 있었으면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불상 그 사실 중국 불교라고 하지만은 사실 중국에서는 불교를 그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불교를 하나의 그 종교로서 이렇게 어,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의 종교로서 그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그 정치 체계 때문에 그렇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적극적인 그 막대한 지원이 있었고 이 중국에서 불교를 이렇게 지원하면은 이만큼 융성할 수 있고 불교가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밑에 사람들이 이만한데 불상이 이 정도 크기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당시 운강석굴이 조성되는 당시의 불상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 넓은 이마와 그 길고 눈이 반쯤 이제 뜨고 반쯤 감겨 있는 형태라는 것을 나중에 다른 자료들을 제가 오늘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지만 다른 북이 때 조성되었던 불상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의복의 형태는 통견식과 우견편단식이라고 했는데 통견식이라고 하면은 두 어깨가 다 가려져 있는 거 그리고 우견편단식은 이 왼쪽 어깨에 이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불상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아니고 이러한 통견식 또는 우견편단식 이 두 가지 형태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이러한 통견식, 우견편단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불상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주름 표현이라고 했는데 옷주름이 깊게 파이고 도드라진 성과 장식적이며 리듬감 있는 표현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저희가 불상을 보면서 옷주름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제복을 입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으신 분들 보면은 그 제복을 아주 칼주름을 잡고 아주 정비된 그 제복을 많이 입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같이 각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옷 주름을 깊게 파이고 도드라진 선을 한 것이 이 뭔가 권위적인 아주 정갈한 그리고 정돈된 뭔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도드라진 선과 좀 더 이 선명하게 구분 지은 이러한 형태의 장식을 옷주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옷주름과 옷주름과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이 정신성을 강조했는데 이 초월적이고 긴장된 정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그 황제의 권위와 그 불교의 권위를 동일화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간성보다는 뭔가 우리가 더 우러러봐야 되고 권위 있는 황제를 불상으로 대변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최종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옷주름과 선의 표현은 영적 질서를 시각한 장치면서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적 요소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보시고 그 옷주름이 그렇게 뭐 깊이 파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불상의 조성 기술적 측면에서
후대로 갈수록 더 기술이 향상된 측면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정도 표현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측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가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배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남북조 시대 앞에 말씀드렸던 소형화된 그 불상 제작이 될 때는 이 광배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처님 불상 뒤에 있는 동그란 형태의 그런 조각상을 말하는 건데 이 16국 시대는 단순히 그냥 동심원 형태였다면 이 북위로 오면서부터 연꽃잎 광배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북위의 광배, 이 북위의 불상의 변화 중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광배가 이제 연꽃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앞에 북위 시대, 남북조 시대 앞에는 5, 16국에서는 단순히 그냥 동그라미 이 연꽃 모양 무늬를 새기지 않은 그냥 단순한 동심원 모양의 형태로 광배가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아이고 예, 두광과 장식 또한 원형의 두광 그리고 바깥 둘레에 연화문 장식이 추가되고 정교한 상징적인 구조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배에 나타난 연꽃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연꽃을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뭐 연꽃의 의미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연꽃을 다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은 깨달음, 정화, 초월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불교 교리의 핵심 개념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광배의 동심원 형태가 아닌 이러한 연꽃 형태의 이 광배를 조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꽃 형태의 광배를 통해서 이 신성성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도 격상시키지만 불교라는 그 이 종교적 요소도 또 신앙적인 이 사상적 요소도 다시 이 극대화하고자 했다라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배 전형적인 완벽한 연꽃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인데 이 불상을 통해서 이 연꽃이 더 부각시키기 위한 형태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강석굴에 있는 불상입니다. 이 운강석굴에도 뒤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광배의 연꽃 모양으로 광배 조각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옷주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깊게 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위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물론 16국 시대보다는 전쟁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고 이 불안을 조금 초월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요소로서 불교를 활용한 측면도 있고 불교를 하나의 정치 체계로 정치 이념으로 채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 표현하는 세계는 이상 세계입니다. 아직까지 불안이 지속되는 세계에서 이상적인 전쟁이 없는 아주 평안한 세계를 우리 기대하자 그러한 세계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불상을 통해서 이상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 지금 좀 불안한 세계와 대비되는 어떠한 안락한 그 정토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상을 조성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자료가 있고 예. 이렇게 16국에서 북위로 넘어오면서 불상들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규모의 변화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이 개인적 소형의 불상에서 이제 좀
극대화된 아주 큰 형태의 대규모 석굴 조성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러한 고정된 국가 조형물로 조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양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단순 광배에서 이제 연꽃 모양이 들어간 연화문 모양의 광배가 나타났고, 그 내용 속에 이제 개인 신앙물로서 생각했던 불교가 이제 국가 이념의 조형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제가 역사적 의의로 따로 정리를 했지만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는 일단 이 전래되었던 당시에 16국 시대의 불상이 다시 북위로 넘어가면서 규모가 커졌고, 이 황권과 불교의 그 동일화되는 작업 과정 속에서 불상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위 시대 이후 수당 시대, 그리고 수당 갑자기 제가 수당 원명청, 그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예.